연매출 50억 대표였던 제가 지금은 새벽마다 변기를 닦습니다. 대표님이라 불리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고무장갑을 끼고 남의 건물 화장실 바닥을 문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김영호입니다. 사람들은 한때 저를 존경했습니다. 성공한 사장님, 부러운 인생,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밤마다 욕실 타일 틈새를 긁어내는 게 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50억 매출을 내던 대표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저는 그럴 때마다 씁쓸하게 웃습니다. 왜냐고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 믿었던 그 건물, 그 꼬마 빌딩 하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것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대표니까 편할 거다. 건물 주니까 평생 걱정 없겠다. 하지만 제 인생은 달랐습니다. 저는 평생 새벽 공사판에서 망치질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텨온 세월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건 단 하나, 제 욕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매출 50억 대표였던 제가 왜 지금은 아내와 함께 걸레질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와도 직결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왔습니다. 20살 때 가진 거라곤 건강한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고향 친구들은 대학에 가거나 다른 일을 찾아 떠났지만 저는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누우셨고 어머니 혼자 농사일로는 집을 지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잡부였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일만 맡았습니다. 철근 나르기, 시멘트 퍼 나르기, 쓰레기 정리. 그때는 하루벌이가 내일로 이어지지 않는 불안한 나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옷이 흠뻑 젖은 채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붙어 못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생기고 허리와 어깨는 늘 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고생해도 버티면 길이 열린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30이 넘었을 무렵 저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충 해놓은 벽을 다시 바로잡고 흘러내리던 선반을 고정해주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영호 씨가 하면 달라. 튼튼해. 그 말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은 현장에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일꾼들을 모으고 일정에 맞춰 공정을 조율했습니다. 아직은 몸으로 뛰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남들을 이끄는 위치가 된 겁니다. 처음 월급을 받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장갑 낀 손에 봉투를 쥐었는데 손끝이 저리도록 떨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흙먼지 투성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값과 밀린 공과금을 봉투에서 나눠 꺼내며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영호야, 너는 손이 믿음직스럽다. 그 말 한마디가 그 후에 제 인생을 끌고 갔습니다. 장마철이면 현장은 늘 지연됐습니다. 비닐 덮개 밑으로 흙탕물이 새어 들어오고 철제 발판은 미끄러워 위험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들이치던 새벽, 저는 젖은 하판을 끌어내다 미끄러져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피를 씻어내고 다시 이를 붙잡았을 때 반장이 말했습니다. 저 손으로 못질하면 더 아플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픈 손이 일 더 잘합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멈추면 무너진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이소 매장 공사를 맡고부터 제 트럭은 전국을 돌았습니다. 새벽에 출발해 밤에 도착하고 다음날 바로 세섭에 들어갔습니다. 벽체 패널을 세우고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캐셔대 각도를 5도 안쪽으로 정렬했습니다. 테이프 줄자 위에 제 땀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점장이 문을 열던 첫날 환한 매장을 보며 내심 자부심이 치밀었습니다. 사장님, 이 매장도 딱 떨어지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다음 현장으로 달릴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찾아왔습니다. 다이소 매장이 전국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영호 씨, 다이소 매장 인테리어 한번 맡아보지 않겠소?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매장 하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 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매장은 많았지만 인테리어 공사는 단순했습니다. 진열대,
조명, 벽체, 한번 노하우가 쌓이니 공정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작은 팀을 꾸려서 매장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대표님, 이번엔 매장 2개 더 부탁합니다. 그렇게 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돈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직원을 늘렸고 장비도 갖추었습니다. 10억, 20억, 30억. 매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5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명함에도 대표이사 김영호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저는 한때 그 명함을 쓸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나도 성공했구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대표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저는 여전히 현장에 나가 망치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을 맞추고 눈을 뜨면 습관처럼 작업복을 챙겼습니다. 차에 올라타 먼지와 소음 가득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들을 챙기고 작업을 지휘하면서도 직접 망치를 잡고 못을 박아야 일이 돌아갔습니다. 명함은 대표였지만 제 삶은 여전히 노가다였습니다.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회사는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60을 넘기자 제 몸이 먼저 한계라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작업화 끈을 묶는 데만 몇 분씩 걸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망치를 들면 손이 덜덜 떨려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저희가 할게요. 무거우니까 내려놓으세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마치 제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무렵 함께 일하던 후배 사장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형님, 이제 현장은 그만 나오셔야죠. 평생 몸으로 버티셨는데 이제는 몸을 좀 아껴야지 않겠습니까?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엔 거래처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사장, 요즘 다들 꼬마 빌딩 하나씩 삽니다. 세입자만 받아도 꼬박꼬박 임대료 들어와요. 이제는 일 안 하고도 돈이 벌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평생 몸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건물이 내 대신 돈을 벌어주면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인테리어를 맡아 완성했던 다이소 상가 건물이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자식들이 헐값에 내놓은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 손으로 완성했던 매장, 이제는 내 건물이 되는 건가? 사람들은 저를 대표라 불렀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노가다 라 불리며 살아왔던 세월. 명함엔 대표라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현장에서 뛰던 제 모습. 그래서였을까요? 그 건물이 유독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건물만 가지면 내 인생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건물 하나 가져야 하지 않겠어? 나이도 들었는데 월세 들어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히 대출까지 받았다가 무리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내가 완성했던 건물, 이제는 우리 노후를 지켜줄 차례야. 그날 밤 좀처럼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임대료 숫자. 그 숫자만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새벽마다 망치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끌어와 그 건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묵직한 열쇠를 손에 쥔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호야, 이제 너도 진짜 건물주다. 40억짜리 꼬마 빌딩을 계약하던 날 제 손에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쇠덩이가 제 손바닥 위에서 달아오르는 듯했습니다. 이제 나도 건물주다.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김 사장, 이제 일 안 하고 월세 받으면서 살겠네.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 말들이 제 귀에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노가다라 불리며 몸으로 버텨온 제 인생이 이제는 한 단계 격이 올라간 것만 같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던 노후 준비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머릿속은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월세, 거기서 이자 내고도 남는 돈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아내에게는 그동안 못해준 호강도 시켜주자. 여보, 이제 고생 끝났어. 앞으로는 내가 아니라 건물이 돈을 벌어줄 거야. 저는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쉽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훑던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대출이 30억이야.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은 해봤어?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월세만 받아도 감당하고도 남아. 게다가 이 건물은 내가 지어본 곳이잖아. 안정적이야.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평생 손으로 일한 사람이잖아. 우리한테는 낯선 길이야. 괜히 욕심 부르다가 우리 노후 망치는 거 아닐까? 그 말에 저는 괜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망치질만 하다 끝내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편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살고 싶을 뿐이야. 그 말이 순간 마음을 찔렀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아내의 신중함은 겁쟁이처럼 보였고 제 욕망은 당신을 지켜주려는 용기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회사도 여전히 잘 돌아갔습니다. 다이소 공사 의뢰는 끊이지 않았고 매출은 50억 선을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몸이 조금 힘들어도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쓰러질 일 없겠다. 이젠 진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엔 누구보다 앞장서서 뛰었지만 이젠 직원들에게 지시만 하고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안 해도 회사는 돌아간다. 그런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에 젖었습니다. 영호야, 너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도 아내는 옆에서 묻곤 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세입자 빠지면 어떻게 해? 저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다이소 같은 큰 매장도 들어와 있는 자리야. 임차인들이 줄 서 있을걸.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불안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불안을 지인들의 칭찬이 덮어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너 요즘 현장 잘 안 나간다면서? 이제 완전히 성공했네.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제 대신 일해주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진짜 대표다. 나는 더 이상 노가다꾼이 아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그 열쇠가 저를 자유롭게 해주는 열쇠가 아니라 곧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줄은요.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땐 잠깐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매출이 조금 줄긴 했지만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정도야 금방 지나가겠지.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자재값은 2배로 뛰고 인건비도 치솟았습니다. 발주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공사를 끝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연매출 50억이라던 회사는 어느새 30억도 버겁게 찍히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월 700에서 800만 원이던 이자가 금리가 오르면서 1000만 원, 1500만 원, 어느 순간엔 2000만 원 가까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건물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자는 오르기만 하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야. 세입자 빠지면 정말 위험해져. 그 말이 예언처럼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버틸 수가 없네요. 간판이 철거되고 불 꺼진 점포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공실은 몇 달씩 이어졌고 임대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빈 가게 앞에 서 있던 날이 기억납니다. 불 꺼진 유리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처음 이 건물을 샀을 때 그 유리문 앞에서 뿌듯하게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초라한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김영호님,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계속 연체되면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전화기가 진동할 때마다
마치 제 심장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장부를 펼치면 대화는 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내가 뭘 했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내가 우리 노후 좀 편하게 해보겠다고 한 게 죄야? 아내의 목소리는 울분에 젖어 있었고 저는 애써 큰 소리로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건물은 여전히 제 손에 있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자산이 아니라 목에 걸린 커다란 돌덩이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든든한 열쇠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목을 조이는 족쇄로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참아왔던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장부를 펴놓고 앉아 숫자를 맞추다가 아내가 장부를 내리쳤습니다.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위험하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은 한 번도 안 들어? 아내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뭐 했어야 했는데? 평생 망치질만 하다 죽으라고. 내가 우리 노후 좀 편하게 해보겠다고 한 게 죄야? 편하게? 지금 이게 편한 거야? 당신이 편하게 해주겠다고 산 그 건물 때문에 우린 이제 거지 신세가 됐잖아. 아내의 눈물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다 망쳤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부러져 나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날아온 한 통의 등기우편. 손이 떨려 봉투를 뜯었을 때 굵은 글씨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봉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건물은 결국 헐값에 경매로 팔려나갔습니다. 제가 당당히 열쇠를 쥐고 섰던 순간은 그날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평생 땀으로 모은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라 불리던 명함도 자랑스럽게 서 있던 건물도 전부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은 더 이상 현장으로 향하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새벽 5시 아내와 함께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도구를 챙겨 남의 빌딩으로 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리문을 닫고 대리석 바닥을 밀고 화장실 변기를 닦았습니다. 한때는 저도 건물주였습니다. 대표님이라 불리며 내 건물 앞에서 뿌듯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의 건물 유리창에 비친 제 초라한 뒷모습을 매일 마주합니다. 아내와 나란히 걸레를 잡고 있을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사람인데 이제는 제 잘못된 욕심 때문에 함께 남의 빌딩을 닦게 만들었습니다. 걸레를 짜내는 제 손끝에서 저는 매일 똑같은 후회를 되새깁니다. 자동으로 돈 버는 건 세상에 없다. 그 단순한 진실을 몰라서 저는 제 삶을, 아내의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대표님, 후회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후회는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 아내와 함께 쌓아온 신뢰와 평온을 무너뜨렸다는 사실. 그게 제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어쩌면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아내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든든한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무모한 욕심으로 가정을 흔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합니다. 여보, 이제는 그냥 우리 건강하게만 살자. 그거면 됐어.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평생 빚 같은 상처를 안겨주었으니까요. 후회는 매일 청소 도구를 내려놓는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걸레에서 물을 짜낼 때마다 제 가슴에서도 끝없는 후회의 물줄기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아내와 함께 남의 빌딩을 닦습니다. 걸레를 쥔 손끝에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그 욕심을 부렸을까? 내가 왜 아내의 말을 외면했을까?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를 지탱해온 건 제 두 손뿐이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발자국을 밟지 마십시오. 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무리에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몰빵은 늘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저는 뒤늦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첫째, 노후는 절대 모르는 분야에 올인하지 말 것. 그동안 해온 일, 내가 잘하는 일 안에서 버텨야 안전합니다. 둘째, 빚을 내서까지 안정되지 않은 자산을 잡지 말 것. 은행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목을 조이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셋째, 편하게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큰 함정이라는 것. 세상에 그런 길은 없었습니다. 편하게 벌겠다는 순간 이미 함정 속에 들어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건물 하나 사볼까? 지금 유행하는 투자, 늦기 전에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얼굴을 떠올려 주십시오. 남의 빌딩 유리창에 비친 초라한 제 모습을, 한때는 대표님이라 불리던 제가 지금은 새벽마다 변기를 닦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모든 걸 잃고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제 발자국을 그대로 밟지 않기를,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디 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주십시오. 저는 제 삶을 되돌릴 수 없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